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KBC 뉴스와이드 진행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우리 지역 현안부터 중앙정부 정책과 또 정치권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심도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합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그동안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먼저 이민원 교수님, 교수님은 참여정부 시절에 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셨는데 이번 통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감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일을 해보면 그 부서 간에 무슨 과, 무슨 국 간에 칸막이가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니까 옆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같은 부처 안에서도. 근데 항차 부처가 다르면 정말로 모르죠.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잘 돼야 무슨 정책적 효과가 나는 건데 그게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정책이 제대로 나오기가 어렵고 또 효과도 발휘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치분권위원회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 분권 이것만 중요해요. 그것이 목적이 돼버려요. 이걸 왜 지방자치를 우리가 하는 건지, 왜 지방분권을 하는 건지 진짜 목적은 어디로 가버려요. 진짜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살고 국민들이 잘 살고 그게 진짜 목적 아니에요. 그리고 균형발전 관련되신 분들은 균형발전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별로 안 중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중앙 집권적으로 되는 거고 아주 극에 이르면 독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있어서 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특히 지방 관련 일들은 지방이라는 한 통으로 하는 거니까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지방 일을 할 때 지방 재정 돈이라는 것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방 재정 관련해서는 이게 자치분권 관련 부처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이런 조직에서 지방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세정책을 하면 좋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안이 그쪽 지방 자치 분야 부서하고는 이게 잘 칸막이가 큰데 대화도 되지 않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자기도 또 자기 일정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무슨 수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책들이라는 게 충돌이 나고 힘든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좋게는 보는데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에 그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 그 지방자치분권 또 균형발전 관련 특별법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법이 한시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이 시행일로부터 5년 후에는 이제 이게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 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 또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측면 자체가 결국 이제 지방이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큰 전제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가야 되고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정책인데 네.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조 교수님, 그러면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 두 가지 기능을 합친 네. 조직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하는 주 역할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 지정 심사, 그리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3대 주요 과제인데요. 일단 이 지방시대위원회는 단순한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니라 심의하고 재원을 갖고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기구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그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단을 구성하도록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해나가는 그런 집행기구 성격을 갖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그 위원장은 영남대 총장이셨던 우동기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은 손천 전 국회의원이시고 국힘당 전 대표셨던 이정현 부위원장이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조 교수님께서 이제 주요하게 지방시대위원회가 어떤 틀에서 운영이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나오면서 교육 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됐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했던 목소리들이 이제 아쉬움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자유특구 어떤 것을 좀 이야기하는 건지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왜 빠지게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교육자유특구는 방금 우리 조진상 교수께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뭐라는 곳이냐라는 걸 설명을 하시면서 기회발전특구를 진정해서 운영하는 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교육자유특구가 이제 기회발전 그 정책 속에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균형 발전의 이제 2대축 물론 과거부터 해왔던 뭐 정책, 뭐 이제 말하자면 균형 발전 뭐 계획이라든지 뭐 혁신 계획, 또 지방 분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렇게 상시적으로 하는 일인데 새롭게 어떤 특징을 부여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공공기관 추가 이전, 2차 이전이고 또 하나는 기회발전 특구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기회발전 특구 안에 교육자유 특구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2단계 정책으로 뭐 그때는 특구 이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 교육 관련 개선 정책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2단계 정책은 당시에 법이 통과 안 돼가지고 추진을 못한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어떻게 책상 서랍에서 다시 나와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개요는 뭐냐면 교육자유특구는 학교 설립, 운영 이거를 이제 자유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을 이 정부가 기획을 했느냐? 이제 이따 자세하게 또 뭐 설명이 되겠지만 기회발전 특구에서 기업을 이제 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이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기업은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단 말이죠.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뭐냐면 자녀들의 교육이고 또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업에서 쓸만한 인재이고 이렇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올 수 있게끔 또 기업의 인재가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뭐냐 교육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뭔가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관련해서 특구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특목고나 뭐 외국 고등학교나 이런 거와 같이 어떤 특별하게 우수한 학생들만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이른바 엘리트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교육계 쪽에서 극렬하게 이걸 반대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역에서 기업들이 지역에 인재가 필요한데 이 지역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지역으로 기업에게 공급할 것인가 이러려면은 어떤 일을 하겠다고 관련 부처가 만들어 놨는데 알고 봤더니 교육 관련 법에서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회피해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요즘은 교육을 그냥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그 학생을 수능 성적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하는 것만 초중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다양하단 말이죠. 요즘 현대 사회가 필요한 아주 창의적인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어떤 그 헌신의 마음을 갖는
또는 애국심을 갖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인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야 그러면은 자 우리는 지역의 기업이 이러이러한 인재가 필요하니까 이런 인재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 일수도 좀 줄이고 현장에서 이걸 좀 추진을 일을 하면은 뭐 일정을 좀 교육 일수를 줄일 수 없을까? 교육법이 막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죠. 네, 뭐 지금 말씀 이제 나오셨으니까 결국에 이 교육 자유 특구라고 하는 것도 앞서 이제 언급이 조금 됐습니다만 기회발전 특구의 어떤 하나의 갈래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업들을 지역에 내려보내는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따르는 교육의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게 빠졌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조 교수님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이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회발전 특구는 기업들 규제나 뭐 특례 이제 이런 부분 또 세제 혜택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기회발전 건데요. 특구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특별한 혜택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그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또는 법인세, 소득세 뭐 등등의 그 세제 혜택을 비롯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에 대한 보조 또는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주는 것인데 기회발전 특구에 대한 지금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지금 경쟁이 있고 또 이제 전라남도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기회발전 특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나주시에서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신산업 기회발전 특구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일을 좀 담당을 해봐서요.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그 2단계 참여정부 때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만들어 놓았던 게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였냐면은 기업을 지역으로 이제 가게 하는데 뭐 세금 깎아주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금을 이제 깎아준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는데 그 세금의 내용이 특별히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게 양도소득세예요. 근데 이 양도소득세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돈이 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돈으로 균형발전 사업에 썼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자산에다가 그 깔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 돈을 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그런 뉴스 가끔 있잖아요. 아파트 100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뭐 그러면 뭐 땅을 뭐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건 땅을 팔면 여기다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부과되니까 그렇죠. 땅을 안 판단 말이에요. 그 돈이 밖으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나오게 해 가지고 이거를 이 기회발전 특구 펀드 같은 데다가 넣으면은 세금을 좀 감면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이죠. 네, 그런 좋습니다. 점이 좀 특별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기회발전 특구 또 뭐 거기에 따른 교육자유 특구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자체들마다 이 똑같은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그걸 내실있게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벌써부터 준비들 또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준비되고 있는 상황과 나주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광주 전남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 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뭐 지금 보조를 좀 맞춰가고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좀 미흡한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네,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서 가장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일찍 그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이 기회발전 특구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제 경북 같으면은 지방시대의 정책국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 같으면 지금 전라남도의 TF팀 구성이라든지 광주시에서 AI 이런 계통의 분야를 가지고 기회발전 특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조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좀 앞서가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자체 단위에서 뭐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든가 뭐 그거 관련된 뭐 조직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좀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에서 그러면 그렇다면 이 기회발전 특구를 좀 특성화하고 좀 경쟁력 있는 모델로 갖춘다 그러면 어떤 점을 좀 집중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일까요, 이 교수님? 이제 그 부산 지역 뭐 그런 지역이 잘 준비를 한다. 이제 근데 그거는 그것이 객관적일 수도 있는데 이제 뉴스에 더 많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지역 분들도 뭐 열심히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회발전 특구에서 지향하는 바가 무언가를 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을 이전시켜 주려고 한다. 그리고 기업을 이전시켜 주는데 사람도 올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한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분야를 또 잘 정해야 되겠죠. 뭐 어떤 분야를 우리 지역은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아까 제가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특징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 2차 이전하고 기회발전 특구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정부의 이 특색, 자기 특색, 자기 성과를 좀 선전하려면은 이 기회발전 특구에 이제 올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윤석열 정부가. 그렇다면은 이 지자체가 일하는 것 보면 이런 거죠. 과거에 했던 정책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했던 정책들 지금 아직 이제 씨앗을 뿌려놓는 정책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 좀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제 과거에 하다가 그냥 뭐 이런저런 것에 급급해가지고 떠밀려가지고 그냥 해오는 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거는 분야를 잘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 이제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게 강조하면 AI 등 또는 뭐 자동차 이런 분야 있잖아요. 그러면 AI다 자동차다 그러면 이거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상투적일 수가 있어요. 또 이 전라남도는 우리 혁신도시에 에너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에너지 이것도 역시 상투적일 수가 있다. 대신에 그거를 그 기존에 하던 일에다가 이거를 넣으면은 사실 기회발전 특구에서 하고 주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플러스 요인들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그 기존의 정책보다 더 엄청나기는 사실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존 하고 있는 일을 또 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면 그게 별로 효과가 없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에너지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 에너지 정책은 R200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100% 이렇게 이제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이런저런 징후들을 보면은 그거를 공격하는 게 지금 기조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비판적으로 이전 정부에서 주로 추진했던 건 그런데 그 에너지 특구를 우리는 기회발전 특구를 전남은 에너지 쪽으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R200 이렇게 해가지고서 몰고 나가면 과연 그 심사위원이 정부는 해주고 싶어도 그 심사위원들이 이 정부는 R200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는데 이걸 써가지고 될까?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그거 탈락시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설령 R200을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R200이 아닌 것처럼 가야지 그거를 내세운다. 이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건 조심스러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것도 이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인데 네. 이전 정부의 어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전면에 나섰을 때 생길 수 있는 정치적인 부담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도 하려면은 앞으로 했으면 하는 것.
이들은 한전공대,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핵융합을 뭐 했으면 좋겠다든지 또는 뭐 초강력 레이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뭐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짜본다든지 여기도 인공지능도 뭐 요즘 얼마나 대세인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찾아서 그 대세를 엎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하여튼 뭐 분야를 잘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일단 우려되는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갖고 있는 그 산업적인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는 강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어필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것 또 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펼쳐나가는 정책도 결국에는 기존에 해왔던 지방분권 정책,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또 한 차례 또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내년 총선 이전까지는 지금 언급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또 지방시대위원회 역할, 또 앞으로의 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서 미칠 영향,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될 분야죠. 그래서 이해찬 그 당대표라든지 김사열 균형위원장이라든지 또는 김부겸 국무총리도 거듭 공공기관 이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 지켜지지 않고 희망 고문에 그치고 말았는데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는 사실 공공기관 이전은 참여정부의 대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어받아서 그 지역균형 정책의 3대 과제 중에 하나로 꼽았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지금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지난 1년 조금 넘는 사이에도 조금씩 변화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200개를 이전시키겠다. 또 그 뒤에는 500개를 이전시키겠다. 그리고 상반기 안에 거기에 결정을 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서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했는데 지금 또 갑자기 총선 이후로 미뤄진다고 해서 이게 또 하나의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절반이 수도권 소속이고 그래서 이 지역 그 불균형의 어떤 고착화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제도 필요하고요. 향후에 그 균형 그 추가 이전에 관해서 윤석열 정부가 보다 명확하게 그리고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또는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하게 어떤 그 고려를 하겠다는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그러면 좀 전에 이제 방금 뭐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문제나 그동안에 해왔던 지방분권 문제 다 지금 한 일맥상통하는 이 상황에서 일단 좀 전에 이제 조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또다시 계속 연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 좀 그다음에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 간 경쟁이 좀 과열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민간 자본이 이전해서 지방으로 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는 아주 큰 타이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가 남는 부분 어떤 점들이 있겠습니까? 지방시대위원회가 조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참여정부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정부 때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그 수도권 정치 수도권의 표 문제라는 것 때문에 미루다가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정부도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총선 이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수도권 그 어떤 그 유권자들이 그럼 총선 이후에 수도권의 유권자들을 또 기만하면서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이전하겠다. 이것도 사실 국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려면 총선 이전에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민을 기만한다는 것은 말이야. 지방민들을 하겠다고 해놓고 기만하고 또 나중에 수도권 시민들도 기만하고 이거는 이제 옳지 않다라고 이제 좀 언급을 드리고 이제 질문해 주신 그 민간 기업이 이제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움직일 것인가? 지방시대가 그런 걸 해낼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정부 일을 해보면서 그 기업들의 대기업 분들의 인식은 사실은 이게 세금 뭐 이렇게 깎아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서 세금 깎아주고 하는 거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여기다 돈을 펀드에다 돈 넣으면은 세금 이게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업이 민간 기업 차원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재들이에요. 나는 일테면 뭐 반도체 분야인데 반도체 관련 기업의 본사를 지방에다가 세우고 공장도 거기다 세우고 갈 텐데 그럼 그 전문가를 지방에서 얼마나 문제 차질 없이 영입할 수 있냐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국가도 지방도 지역에 인재를 넣을 수 있는 그 대책을 내놓은 것이 국가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이 교수님께서는 아까 서두부터 계속 그 인재 양성 또 교육의 기회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조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균형 발전의 가장 큰 철학, 핵심 뭐 교육의 문제도 있었지만 혹시 뭐 다른 것들 하나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상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생은 뭐 서로에게 좋은 건데 수도권의 지금 과밀, 교통, 환경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그럼 수도권의 그 공공기관이나 그 회사들을 이전시키는 그런 것을 수도권이 싫어한단 말입니다. 근데 수도권은 거기 그러한 여러 가지 폐해를 안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에 나누는 것이 그러면 수도권에 그 피해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공공기관 이전, 그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서 기업이 내려가는 것은 수도권도 좋고 지역도 좋은 것이라는 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은 상생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지방시대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맞아서 그동안 뭐 지리하게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지방분권 또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두 분 모시고 오늘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인한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사업 백지화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과 특혜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가라앉지가 않고 있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뭐 논란 이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니 경기도 네. 양평군 고속도로가 네. 해남 땅끝 마을까지 울릉도까지 들썩들썩하게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이게 뭡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고 조정해서 통합의 정치가 돼야지. 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 고집,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마치 꼭 한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아요. 이건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네. 김건희 여사에 관계되는 땅이 20여 필지에 2만여 평이 된다. 네. 이건 투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전 양평 군수 민주당 출신이래요. 그분은 양평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조상묘도 있고 무슨 땅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건 지금 떠들 게 아니라 원한대로 예타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말 사이 그리고 오늘 이제 기사들이 조금 더 추가로 나온 거 보니까는 그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원래 다
산 뭐 임야였는데 이게 등록 전환 그러니까 뭐 산 몇 번지에서 산이 빠지고 임야에서 뭐 대지, 창고 용지 뭐 이렇게 용도 변경도 다 돼 있는 상태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지맥, 네. 지목, 형질 변경이 됐다고 하면 그 자체가 특혜 아니에요. 이 특혜 영부인이 돼서 되냐 이거죠. 특혜 김건희 여사가 돼서 되냐 이거죠. 응? 그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네. 딸이, 동생이 김건희 여사도 영부인 됐으면은 명예로 생각해야지. 거기다 돈까지 벌겠다? 아니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대요.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해라. 아니 입시 문제 느닷없이 얘기해가지고 교육부에서 들썩들썩하게 했는데 삼라만상을 만기치려면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정리해줘야 돼요. 예타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할 일이다. 대통령실 소관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냈는데 페이스북에 원희룡 장관 독자 판단이 아니고 대통령 총대를 맨 것이다. 사업 백지화 이렇게 적으셨던데 그거는 뭐 어떤 말씀인가요? 제가 지적했어요. 원희룡 장관은 미래를 생각하고 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 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이러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기가 총대를 매줬다. 이렇게 해서 다 백지화 시키는데 왜 백지화를 시킵니까? 이것은요 7년간 추진했던 국책 사업이고 네. 예타 결과 1조 7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장관이 백지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국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원희룡 장관도 네. 문제가 있는 그런 조치를 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네.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하지 마라. 왜 양평 고속도로 가지고 해남 땅끝 마을까지 울릉도까지 국민들이 분열되고 들썩들썩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해 주라. 그래야 오해가 불식된다. 네. 원한 대로 예타 원한 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기재부 예타도 통과했고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이거를 국토부 장관이 그냥 임의로 이거 안 한다 이렇게 할 수가 그 총대 매줬다니까요. 그런 총대 점에서. 매줬는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기 때문에 네. 국민의 여론이 비등한 거예요.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어디를 가도 신문 방송 어디를 가도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영부인 특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 네. 왜 옮겼냐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은 네. 소통을 하고 조정을 해서 네. 통합의 정치로 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불통, 고집, 네. 분열의 정치로 간다고 하면은 과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미국이 지금까지도 분열돼 있어요. 꼭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희 민방 공동 제작 토론 프로그램 국민마스에 김병욱 의원이 나왔는데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트럼프 같다고 그러던데요. 이재명 대표가 무슨 특혜를 받았습니까? 처가를 보호를 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 민주당이 하는 일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은 몽땅 가짜뉴스라는 미명하에 민주당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책임이 너희들한테 있다. 그러니까 사과 한번 해주겠다? 이게 말이 돼요? 국책 사업을 사과 한번 해주고 사과 안 하면 안 해주나요? 이게 바로 독재 정권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박정희, 네. 전두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돌아갔어요 이미. 뭐 어떤 점에서? 아 이런 게 이게 독재 정권이 아니면 발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네. 예타된 원안을 변경해서 영부인네 가족이 가지고 있는 2만여 평의 땅에
지목 변경, 형질 변경에서 특혜를 주려고 하느냐 이거죠. 지목 그러니까 변경, 특혜가 형질 변경은 아니더라도 최근에 된 건 아니고 이거는 변경이 된 지는 조금 돼서 글쎄 어떻게 됐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고쳐매지 마라. 국민이 오해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네. 김건희 여사 가족들이 2만여 평을 거기에 샀다 하더라도 지금 영부인 아니에요. 네. 영부인이면 이거 안 해야 돼요. 아니 돈도 벌고 영부인도 되고 이러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네. 국민이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국론이 분열됐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리를 해주고 나토 사령부로 출발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다 떠나서 그 김건희 여사 일가 예전 양평 공지구 뭐 특혜 개발 논란도 그렇고 뭐 주가 조작 논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교롭게 운이 좋은 일들이 왜 자꾸 그쪽에는 생길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때는 영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부동산 투기도 할 수 있고 증권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영부인의 자리를 이용해서 네. 수사를 무마할 게 아니라 더 강하게 조사를 받아서 밝혀져야 돼요. 네. 이걸 안 하니까 문제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인체에 사실상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보고서를 낸 IAEA 라파엘 그로시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2박 3일 동안 방한하고 어제 돌아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와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민주당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네. 오염수 반대 투쟁은 제일 잘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뭐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네. 14, 15일째 단식 중인 우원식 네. 전 원내대표가 나서서 항의한 것도 저는 잘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일본의 언론에서는 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일본의 도쿄 신문에서 네. IAEA는 일본의 지원을 받은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은 후쿠시마 네. 오염수 문제도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국민과 환경단체와 후쿠시마 네.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면은 네.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하고 네. 일본 총리가 할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기시다 일본 총리는 네. 북한과 대화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이지만은 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아무 문제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다 하면은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 네. 나토 사령부 정상회의에 가시면은 한일 정상회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하게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하지 마세요. 반대를 말씀하고 오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방류를 찬성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은 일본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정부 여당에서는 뭐 이렇게 좀 불안하다, 위험하다 하는 거 전부 뭐 후쿠시마 괴담, 오염수 괴담 그러고 IAEA 보고서 이렇게 지적하면은 국제망신 시키고 있다. IAEA 보고서도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진국 뭐 이런 나라에 어딨냐 이렇게 반박을 하던데요. 말만 하면은 네. 괴담이다. 가짜 뉴스다 하는데 가짜 뉴스가 어디 있고 괴담이 어디 있어요? 광우병 괴담도 이명박 대통령이 30개월 미만의 소만 네. 수입하게 해서 광우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 전체적으로 못 믿고 일본 언론도 또 그로시 네. IAEA 사무총장도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IAEA
전문위원들 일부도 반대했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반대자가 없었다. 이래서 이건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괴담도 가짜뉴스도 좋은데 우리 국민의 84.5%가 괴담을 가짜뉴스에 현혹돼 있냐고요. 어떻게 됐든 오염수는 우리에게 손에 나쁘다 네. 하는 거고 일부에서 엑스레이 찍는 것하고 똑같다. 그것도 지금 현재 엑스레이를 자고 나면 찍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네. 그런데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그 오염수를 먹고 자란 것은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문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리 미량 적은 양이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국민 건강에 자라나는 애들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거 먹고 괜찮아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애들이 무슨 죄예요? 대통령 잘못 만나서 애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먹고 자란 농수산물을 먹으면은 그 애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거듭 네. 말씀드리지만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대통령께서 예타한 대로 원한 대로 해라.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에 가셔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마세요 하고 기시다 총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한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는 길이고 일본 대통령이 안 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뭐 일본이 방류를 하더라도 말은 방류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은 일본도 다시 생각하겠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연합뉴스 TV의 선재규 네. 국제 선임 기자의 보도에 의거하면은 10월 달에 네. IAEA와 우리 한국 전문가들이 오염수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봐야지 왜 지금 방류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 이번 주 만나는 모양인데 두 사람이 막걸리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뭐 들으신 게 아니 막걸리 회담을 하든 네. 뭐 뭘 하든 네. 만나는 건 좋은 거예요. 지금 늦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낙연 대표가 오자마자 이재명 현 대표가 전화해서 했으면 만났어야죠. 저는 김대중, 노무현, 네. 5.18, 문재인 여기 참배 만나는 것보다도 먼저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네. 소통하고 조율해서 통합의 모습을 보여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대여 투쟁을 했다고 하면은 네. 얼마나 좋았겠느냐. 만약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친명 비명 네. 이러한 것으로 분열의 길을 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의 길로 가는 거고 국민과 민주당 당원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직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은 소통하고 조율해서 통합의 정치로 그리고 양이 씨는 손잡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대여 투쟁을 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만시지탄이지만은 이번 주에 만나서 막걸리를 마시건 무얼 마시건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왕 막걸리 마시면은 제가 지난주에 먹어봤는데요. 해창 막걸리가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잘 된다고 하면 내가 해창 막걸리 사서 보내주려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이낙연 전 현 대표가 뭐 조율할 게 뭐가 있나요? 근데 현안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네. 그러한 부추기는 보도에 노란한 의원들도 있어요. 뭐를 붙이기는?
아니 지금 뭐 싸워라, 뭐 친명 비명 이게 네. 그런 것에 놀아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두 지도자가 만나서 네. 잘 풀고 손잡고 가라 이거예요. 혹시 무슨 이유에서 만약에 그거 안 하면 네. 저도 가만 안 있을래요. 가만 안 계시면 어떻게? 아니 그 누구든지 분열의 길로 가는 사람은 가책 없이 꾸짖어야죠. 저 방송 나와서 비난해야죠. 이게 국민이 바라는 네. 민주당원이 바라는 민주당으로 가야지 왜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국민의힘이 바라는 민주당으로 가느냐 이거죠. 최대의 개혁 혁신은 단합입니다. 그래서 강한 민주당이 돼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대중 총재는 79석을 가지고 정권 교체를 했고 네. 115석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정권 재창출을 했어요. 이때는 단합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152석을 가지고도 180여석을 가지고도 정권 재창출을 못한 민주당이면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라. 이 책임이 이재명 대표에게 또 특히 지금 친명 비명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낙연 전 대표가 있기 때문에 양이 씨가 네. 양김 씨 코스프레 하지 말고 손잡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대여 투쟁을 해라. 투쟁한다고 해서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은 도와주고 네. 조정하고 이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 당신들만이라도 해라. 이것이 국민이 민주당이 바라는 뜻 아니에요? 양김 씨 코스프레는 무슨 말씀을? 아니 지금 꼭 예. 김대중, 김영삼 둘이 안 만나가지고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네. 그런 반열이 됐죠.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이낙연은 김영삼, 김대중 반열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 거기 따라가서 하려고 그건 안 된다 이거죠. 양이 씨가 문제야. 문제인가요? 문제죠. 그런데 민주당은 네. 아무튼 전 대표들이 문제야. 이낙연, 추미애, 송영길. 좀 자숙하고 자제하고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